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장의 전기철도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기철도다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공급받아 열차를 운행하여 승객이나 또는 화물을 수송하는 철도를 우리는 전기철도 설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기로 운행되는 철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전기철도 설비에 대한 것은 총 4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항, 전차선로, 차량, 그리고 설비 및 안전을 위한 보호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의 내용에서는 용어라든가 전압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급 조건, 변전 방식 총 또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럼 첫 번째 내용으로는 전기철도의 용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기철도 설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럼 한전으로부터 전기철도까지, 즉 차량까지 전기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변전설비, 한전으로부터 받은 전기를 변압하는 변전설비, 그 다음에 철도 차량까지 보내기 위한 급전설비, 그리고 요 전기철도 차량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변전설비, 그 다음에 급전설비, 그 다음에 부하설비, 차량을 의미하죠. 궤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궤도는 레일, 침목, 도상과 이들 부속품으로 구성된 시설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여기는 일반적인 땅, 노반이다라고 하죠. 노반. 노반 위에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자갈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갈 같은 것으로.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돼서 자갈 같은 것으로 이렇게 쌓여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도상이라고 해요. 도상. 그럼 도상 위에 콘크리트 같은 것으로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콘크리트 또는 나무 등으로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죠. 받침대처럼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침목 이렇게 얘기해요. 침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침목 위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철로 된 레일이 있겠죠.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레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궤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도상, 그 다음에 침목, 그 다음에 레일,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궤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차선과 전차선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차선이라고 하는 것은 집전 장치와 접속하여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선이다라고 되어 있고, 전차선로는 그 전선을 지지하는 물 및 설비를 총괄해서 우리는 전차선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그려보면 지지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지지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맨 위에 이렇게 그려볼게요. 맨 위에 급전선이라는 게 있어요. 급전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얘를 조가선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조가선을 보조할 수 있는 얘를 보조조가선이라는 게 있어요. 보조조가선. 이 보조조가선과 이 보조조가선을 조가선에 매달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달아 주기 위한 이런 것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드로퍼라고 해요. 드로퍼. 이것을 우리는 드로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드로퍼 밑에 다시 전기를 실제 차량에 공급하는 이게 이제 급전선인 거예요. 급전선이 아니라 전차선. 그럼 이 전차선을 보조 가선으로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지탱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탱해준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행어이어라고 해요. 행어이어. 그러면 이 전기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집전장치라고 얘기를 하고, 이 집전장치에 뭐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철도 차량이 있는 거죠. 이렇게. 얘가 차량이 되는 거죠. 차량. 그럼 차량의 바퀴가 이렇게 달려 있겠죠. 이 바퀴는 어디 위로 가나요? 바로 레일로 가겠죠. 레일. 이게 이제 레일이 되겠죠. 레일. 그러면 여기에서 요 급전선에서 또 전차선에서 전기를 가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요 급전선과 전차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뭐 직류가 됐든 뭐 교류가 됐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삼상 스코트 결선이다라고 볼게요. 그럼 중성점이 있어요. 중성점은 이 레일에 연결됩니다. 이렇게 연결되고, 하나는 이제 전차선에 이렇게 연결되고요. 또 하나는 급전선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때 이러한 단권 변압기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법규에서는 뭐 이러한 방식까지 다 뭐 자세하게 공부하진 않지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중간중간에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코일로 이렇게 그렇다고 치고, 자 그럼 용어를 다시 넘어와서 전차선이라고 하는 건 요걸 우리가 전차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집전 장치와 접속하여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선, 요걸 전차선이라고 하고, 얘네들을 지지하기 위한 전기철도 차량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선로를 따라 설치한 시설물로서 뭐 전차선, 급전선, 귀선, 그 지지물 및 설비를 우리는 통틀어서 얘네들을 전차선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급전선이라든가 전차선이라든가 또는 레일, 얘가 이제 전기가 돌아오는 얘를 귀선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지지물들, 지지물은 뭐 이렇게 지지물이 이렇게 있겠죠. 뭐 지지물들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전차선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급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철도 차량에 사용할 전기를 변전소로부터 전차선에서 공급하는 전선, 변전소로부터 전차선에 공급하기 위한 전선. 제가 얘를 급전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어디죠? 변전소예요. 변전소에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급전선이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급전선과 이 전차선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급전선. 급전선로라고 하는 것은 급전선을 지지하는 수용하는 설비를 우리가 급전선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급전 방식에는, 즉 전기 차량에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로 있습니다. 하나는 직류 방식, 또 하나는 교류 방식. 두 가지가 있다. 직류 방식, 교류 방식. 합성 전차선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합성 전차선은 뭐라고 하냐면 전차선, 조가선, 행이어, 드로퍼 등으로 구성된 가공 전선.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전차선, 조가선, 뭐 조가선에는 뭐 보조 조가선도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드로퍼, 그리고 행어, 이어, 얘네들을 합쳐서 합성 전차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요 네 가지를 조가선, 드로퍼, 행어, 이어, 그 다음에 전차선을 합쳐서 우리는 합성 전차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가선 있네요. 조가선. 조가선은 용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차선이 레일 면상의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도록 조가해주는 전선. 이 전차선이 레일 면상으로부터 일정한 높이에 유지하도록 조가해 주는 선을 우리는 조가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가선 방식을 보시게 되면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공 방식이랑 강체 방식, 그리고 제3레일 방식인데 이것은 나중에 뒤편에서
어떻게 생긴 게 가공식이고 어떤 게 강체 방식이고 어떤 게 제3레일 방식인지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세 가지 정도가 있구나. 즉 이 전차선을 시설하는 방법에는 가공식, 강체 방식, 제3레일 방식이 있다. 이것은 가공 방식입니다.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것은 가공 방식이다. 전차선의 기울기는 연접하는 두 개의 지점에서 레일면에 측정한 전차선의 높이와 차량 간의 길이와의 비율이다. 이것을 또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 지지물이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전차선이 여기에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고 레일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어요. 레일. 그러면 두 지지점 간의 요 길이를 제가 A다라고 하고 이 두 간의 거리를 경간 B다라고 했을 때 A분의 요 B를 전차선의 기울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선 회로를 보게 되면 공급된 전력을 변전소로 되돌리기 위한 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변전소가 이렇게 있네요. 그럼 전기가 공급이 돼서 전기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서 집전 장치를 통해 차량을 에서 전기를 사용을 하겠죠. 그럼 전기는 항상 뭐예요? 폐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따라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겠죠. 그럼 얘를 귀선 또는 귀선회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누설전류입니다. 누설전류는 여기에 대지가 이렇게 있을 거죠. 레일 밑에 대지, 노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히 레일에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습니다. 이 전류가 어떻게 땅으로 흐를 수 있겠죠. 여기에 이렇게 누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전되는 것을 누설 전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설 전류가 작을수록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전선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전선로. 전선로네요. 전선이 가는 길. 근데 수는 뭐예요? 받는다라는 거죠. 전기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한전이 되겠죠. 한전에서 전철 변전소 간의 전선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전과 전기철도 변전소 간의 선로를 우리는 수전선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철 변전소라고 하는 것은 변전소는 전압을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급전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직류 방식 그리고 교류 방식이 있다. 그죠? 그럼 변전소에서는 직류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서 받은 전기를 직류로 바꿔줘야 되고요. 교류 같은 경우에는 교류에 맞는 전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외부로 공급받은 전력을, 즉 한전으로 받은 전력을 전기철도에 사용할 수 있는 전압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변압기나 정류기 등을 이용해서 변성 후에 전기철도 차량 및 전기철도 설비에 공급하는 장소를 전철 변전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지속성 최저전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압의 최저값을 의미하고 지속성 최저전압은 무한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압의 최고값을 지속성 최고값이라고 합니다. 장기과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 시간이 20ms 정도 이상의 과전압을 우리는 장기 과전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어는 여기까지가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전기철도의 전력 수급 조건에 대해서 보게 되면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읽어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수전선로의 전력 수급 조건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겠죠. 부하의 크기라든가 특성, 지리적 조건, 환경, 그 다음에 전압 강화, 안정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전압을 결정을 한다 이거예요.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삼상 22.9, 154, 345kV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수전한다는 얘기예요. 이 전철 변전소는 한전으로부터 수전을 할 때 이러한 전압으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수전을 한다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직류에서는 22.9kV로 수전을 하고요.
교류 같은 경우에는 154kV로 수전해서 바꿔준다 이거죠. 이것을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여기에 한전이 있다 이거죠. 그럼 여기에는 전철 변전소가 있다 이거예요. 변전소. 그럼 얘는 전기철도가 뭐를 사용한다? 직류를 사용하는 애도 있고 그 다음에 교류를 사용하는 애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직류로 사용할 때 얘네들의 전압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750V 직류예요. 직류 750V를 이용하는 애가 있고 직류 1500V를 이용하는 애가 있고 교류 같은 경우에는 교류 25kV를 이용하는 애가 있고 교류 50kV를 이용하는 전차 선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직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받을 때 22.9kV로 전압을 수전을 하고요. 교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54kV를 수전해서 요 값으로 뭐 한다? 변압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공칭전압 22,009, 154, 345로 수전을 받는다라는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수전선로의 개통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시설을 하라. 이거 뭐 다 사고잖아요. 단락사고, 시 또는 전압 강호, 불평형, 외역률, 플리커 등을 고려해서 시설하여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전차선로의 전압을 보시게 되면 전차선로의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의 전압이죠. 여기의 전압. 전차선로의 전압은 여기의 전압인데 이 전압은 전원 측 도체와 전류 귀환 도체 사이에 측정한 값이다. 그 얘기는 이 전차선과 이 레일 간의 이 전압을 측정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와 여기 간의 전압을 측정한 것이다. 근데 교류에서는 이 전압은 이 전압의 2배가 돼요. 이 전압은 이 전압의 2분의 1이에요. 여기가 전압 이거 같잖아요. 회로가 이렇게. 교류에서는 여기 전압 크기는 여기 전압 크기랑 같고 이 전압의 크기는 이 전압 크기의 2배가 돼요. 뭐 자세한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의 전압이 하나는 직류 방식이 있고 하나는 교류 방식이 있다 이거잖아요. 그럼 직류에서는 공칭전압 750, 공칭전압 1500V를 사용을 하고 교류에서는 25kV 또는 50kV의 전압을 사용한다. 이때 이 공칭전압별 지속성 최저전압이 있고 지속성 최고전압이 있고 뭐 비지속성 최고전압, 뭐 장기 과전압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직류에서는 750, 1500V짜리가 있고 교류에서는 25kV, 50kV짜리가 있다라는 정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 나머지 뭐 지속성 최저전압이나 뭐 지속성 최고전압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푸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 이론에서는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전기철도의 변전 설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기철도의 변전 방식 보게 되면 변전소 등의 구성에 대해서 보죠. 내용에 보면 고장 시 고장 범위를 한정하고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고장이 발생하면 얘를 차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고장의 범위가 좁을수록 좋겠죠. 고장의 범위를 좁게 하기 위해서는 계통별 또는 뭐 구간별로 뭐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차량 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건 뭐예요? 지금 이 고장으로 인해서 전기 차량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경우에는 이 고장으로 인해서 다른 정상적인 것으로 이 고장이 확산되는 것을 막도록 뭐 한다는 얘기예요. 자동 차단, 자동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예비 설비를 이용해서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변전소 등의 계획에서 보게 되면 변전소를 계획할 때, 즉 변전소 설치를 계획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라라는 거죠. 읽어보면 전기철도 노선 전기철도 차량의 특성, 차량 운행 계획 및 철도망 건설 계획 등 부하 특성, 연장 급전 등을 고려하여 변전소의 용량을 결정하고 급전 계통을
구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용량과 급전계통을 구성하여라 라는 거죠. 문제에서는 뭐 특히 나올 것은 별로 없습니다. 변전소 위치는 뭐 가급적 가까운 곳에 설치해라. 뭐 전력 손실이라든가 전압 강화 등을 고려해서 가까운 곳에 시설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전 설비는 설비 운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다시 변전 설비는 설비의 운영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격 감시 또는 제어 방법, 유지 보수 등을 고려해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원격 감시, 제어 방법, 유지 보수 등에서 고려를 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변전소의 용량을 결정을 할 때, 변전소의 용량은 정상적인 열차 부하 조건, 즉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조건에서 1시간 최대 출력 또는 순간 최대 출력을 기준으로 그 용량을 결정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부하와 장래의 수송 수요 및 고장 등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현재 예상되는 용량 그리고 또 증설 용량까지 고려해서 변압기의 뱅크를 구성을 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번의 변전 설비에 대해서 보게 되면 뭐 여러분들 이것은 뭐 읽어보면 될 것 같고, 급전용 변압기는, 자, 우리가 급전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했죠. 직류 방식과 교류 방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직류에서는 삼상 정류기용 변압기를 쓰고, 삼상 정류기는 뭐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정류기죠. 컨버터. 삼상 정류기를 사용하라는 얘기고, 교류에서는 스코트 결선을 이용하여라 이런 얘기예요. 다시, 직류에서는 삼상 정류기, 교류에서는 스코트 결선을 적용해서 하는 것을 뭐예요?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다른 걸 써도 되지만 어쨌든 원칙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개폐기는 선로의 중요한 분기점, 고장 발견이 필요한 장소, 빈번한 개폐가 필요한 곳에 설치하며, 문제 이거 나오기 쉽겠다, 그죠? 개폐 상태를 표시하는 장치라든가 또는 쇠정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 쇠정장치라고 하는 것은 잠금 장치를 의미합니다. 개폐가 그 임의로 개폐기를 열고 닫을 수 없도록 하는 잠금 장치, 개폐 상태를 표시하는 장치를 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어용 교류 전원은 상용과 예비를 포함해서 2계통으로 구성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어반은 보호 개전 방식을 디지털 계전기 방식으로, 제어반은 디지털 계전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내용이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이러한 설비들에 대한 용어들 조금 기억을 해두시고 내용을 좀 읽어보면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제5장 전기철도 설비 중 2절 전차 선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 12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전차선의 가선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가선 방식에는 가공 방식, 강체 방식, 그리고 3 레일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먼저 가공 방식을 보게 되면 여기 지지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지물이 있고 이 지지물에 애자가 이렇게 달려 있죠. 그래서 이 애자가 달려 있으며 이 첫 번째 애자에는 이렇게, 얘는 이제 급전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급전선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애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애자가 달려 있어서 여기에는 또 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얘는 전차선이에요. 네, 전차선. 전차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집전장치가 되겠죠. 집전장치. 그리고 여기에 철도 차량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죠.
얘가 이제 여기 연결돼 있고 여기 이제 바퀴가 이렇게 레일. 얘가 차량.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제 가공 방식. 가공 방식 됩니다. 그러니까 급전선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땅 위에 있다 이거죠. 전차선이 땅 위에 있다. 이것을 우리는 가공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강체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하에서 쓰는 거예요. 지하. 지하. 그럼 지하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지하에 이제 여기 천장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차량이 이렇게 지나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 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지하에서 이러한 지지물이 있고 집전장치가 있고 여기 전차선이 있고 막 이렇게 되면 이게 공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공간이. 그래서 이거는 어렵다. 그래서 이 지하 천장에 애자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애자가 이렇게 달려 있고 여기에 직접 여기에 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집전장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강체 방식이라고 해요. 강체 방식. 그럼 이 차이점은 뭐겠어요? 얘가 전차선이 가공에 있으니까 얘 집전장치가 이렇게 다니면서 얘가 이 위쪽으로 압력이 가면 얘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전차선이. 그런데 얘는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고정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위아래로. 그래서 얘는 가공 방식은 이제 고속에 사용이 되고 얘는 저속에 사용이 된다. 고속이다라고 하면 뭐 KTX 같은 350km 정도가 될 거고 저속이다라고 하면 이제 그 지하철 같은 거 한 80km 정도로 다닌다라고 보면 되겠다. 그 다음에 3레일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레일이 이렇게 이제 있을 거란 말이에요. 레일이 두 개가 있겠죠. 이 차량을 지지하는 레일이 있을 거예요. 여기 레일이에요. 레일. 그럼 얘 레일은 보통 뭘로 쓴다라고 했죠? 귀선으로 쓴다고요. 그럼 직리로 하게 되면 마이너스 극을 갖는 거죠. 그럼 플러스 극에 필요한 요 선로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 이게 하나, 둘, 셋. 3레일 방식이에요. 근데 얘가 요 옆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요 레일과 레일 사이에 여기에서 있어도 뭐 상관은 없겠죠. 위치가. 그쵸? 플러스 극을 갖는. 이것을 3레일 방식 뭐 이렇게 쓰죠. 이런 것은 어디에 많이 쓸까요, 여러분들? 유희용, 전차. 우리가 법에서 공부를 했죠, 그죠? 이런 것들. 얘도 마찬가지로 저속에 사용이 된다. 이게 가공 방식, 이게 강체 방식, 그리고 이게 3레일 방식이다. 뭐 그림이 뭐 정확하지 않겠죠. 실제로 뭐 그대로 그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게 가공 방식이고 이게 강체 방식이고 이게 3레일 방식이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러한 종류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차선로의 충전부와 건조물 간의 절연 이격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차선로의 충전부와 건조물 간의 절연 이격거리. 그럼 얘는 여기에 만약에 터널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터널. 얘는 터널이 있다라고 보고 여기에서 지지물 애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 여기에 이렇게 또 애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터널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전차선이 이렇게 있어요. 다른 색으로 그려볼까요? 여기에 전차선, 얘도 전차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차량이 왕복으로 다니겠죠. 이렇게 왕복으로 다닐 거예요. 그리고 집전장치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얘 노란 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얘를 전차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얘를 뭐라고 해요? 충전부 이렇게 얘기할까요? 충전부, 전차선, 충전부. 그러면 2번 같은 경우에는 충전부와 건조물 간의 간격이에요. 얘와 어디와의 간격? 여기와의 간격. 뭐 또는 여기와의 간격이 되겠죠. 충전부와 건조물 간의 이격거리. 직류 같은 경우는 750, 1500V가 있고 교류 같은 경우에는 25kV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얘는 보면 동적이라는 게 있고 정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얘는 이 차량이 움직이면 얘가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있잖아요. 이렇게 위로. 그러니까 얘를 뭐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제가 얘를 이제 가공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냥 가공 방식.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거. 그러니까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얘가 운행 중이거나 아니면은 정지되어 있거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차량이 정지되어 있으면 얘가 그대로 이렇게 있겠죠. 근데 얘가 운행 중이면 얘가 힘을 이렇게 가하게 되면 얘는 위로 조금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운행 중일 때는. 그 얘는 뭐 여기 있을 때는 이제 동적인 거죠. 얘는 정적인 거고. 그랬을 때 대부분은 움직이고 있잖아요. 얘가 차량의 목적 자체가 움직이는 거니까 이때 25mm, 100mm, 170mm 이상 이격하는 애가 동적이면 얘가 요만큼 밀려서 올라갔을 때 펜타그래프에 의해서 얘가 이만큼 올라갔을 때 요거 간의 거리가 25mm, 100mm, 170mm 이상 이격하여라 이거. 요거랑 이 정도 이상 이격하여라. 움직이고 있을 때. 정적일 때는 25, 150, 270이다 이거. 이거는 똑같고 여기는 50 차이가 나네요. 여기는 100 차이가 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비오염, 오염이 있잖아요. 비오염된 데는 즉 만약에 깨끗한 데예요. 깨끗한 데는 여기에서 얘와 얘 사이에 뭐가 아크가 발생하겠죠. 오염되어 있는 곳은 여기에 뭐 가연성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더 위험하겠죠. 그죠? 오염된 것이. 그러니까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멀리. 비오염된 데는 조금 덜 떨어져 있어도 된다. 이런 얘기죠. 오염과 비오염의 차이. 동적은 차량이 움직일 때, 정적은 차량이 정지 시의 이격거리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전차선로 충전부와 차량 간의 절연 이격거리. 여기에는 얘가 차량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와 얘 간의 이격거리도 있어야 되겠다. 그죠? 얘와 얘 간의 이격거리도 마찬가지로 25, 100, 170 똑같아요. 25, 100, 170, 25, 100, 170. 정적은, 그러니까 얘는 오염이나 비오염에 관계없이 얘는 25, 150, 270. 25, 150, 200. 똑같네. 그죠? 요거랑 같고. 요거랑 똑같네요. 그러면 전압이 직류에서는 750이 있고 1500이 있고 교류에서는 25kV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전차선과 건조물 간의 전차선과 차량 간의 이격거리는 똑같이 25mm의 단위가 25mm, 100mm, 170mm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뭔지? 동적. 그죠? 얘가 정적이다라고 하면 얘는 똑같이 25mm, 여기는 50 더해졌어요. 50. 150mm, 여기는 100이 더해졌어요. 270mm 이상 이격을 하여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얘가 지금 이 건조물과 요 충전부 간의 이격거리에서는 또 뭐도 있는 거예요. 얘가 오염지역이냐 비오염지역이냐. 지금 요거 얘기한 건 뭐죠? 비오염지역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또 뭐가?
오염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10만큼 커졌고 여기는 50만큼 커졌네요. 여기는 10만큼 커졌고 여기는 50만큼 커졌네요. 그죠? 그럼 얘가 만약에 오염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똑같고 25, 여기도 똑같이 25, 얘는 10, 110, 여기는 160, 여기는 50, 220, 여기는 320이 된다. 언제? 오염되어 있는 지역일 때. 그래서 이 이격거리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출제가 잘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번쯤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고, 그림으로 어디와 어디와의 관계인가를 좀 정리해 놓으면 암기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전선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급전선로. 급전선로라고 하는 것은 급전선과 이 급전선을 지지하는 지지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급전선은 나전선을 적용하여 가공식으로 가설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지지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애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고, 여기에 있는 것이 급전선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애자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여기에 있는 것이 전차선이다라고 했어요. 전차선.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라. 보면 급전선은 나전선 적용하며 가공식 가설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이제 나전선. 그리고 가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기적 이격거리가 충분하지 않거나 지락선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케이블로 하여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얘를 케이블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나번 가공식 전차선의 높이 이상으로 전차선로 지지물에 병가한다. 여기 전차선의 높이는 여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보다 높은 곳에 시설한다. 가공식은 전차선의 높이 이상으로 전차선 지지물에 병가한다는 거죠. 얘가 전차선과 급전선을 병가하고 얘보다 높은 곳에 시설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나전선의 접속은 직선 접속은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터널 내 급전선 가공으로 설계할 경우 치분을 C찬넬 또는 매입전 이용하여 고정하도록 한다 라고 하고, 최소 절연 이격거리 이상 확보하여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알면 급전선로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섯 번째, 귀선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선로. 그럼 여기에 다시 집전 장치가 있고, 여기에 차량이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에 바퀴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여기에 레일이 이렇게 있겠죠. 그림 그려야 될 게 많네요. 그죠? 레일이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레일을 뭘로 써요? 레일을 귀선으로 쓴다라고 했어요. 자, 귀선로는 비절연 보호도체, 절연하지 않은 도체. 레일이 절연이 안 돼 있잖아요. 비절연 보호도체, 매설 접지도체, 레일 등으로 구성하여. 귀선은 이걸로 쓸 수 있다. 비절연 보호도체, 매설 접지도체, 레일 등으로 구성하여 단권 변환기 중성점과 공통접지에 접속한다. 그림에 이렇게 돼 있어요. 스코트 결선에서 하나는 급전선에 이렇게 연결한다고 했고, 하나는 전차선에 이렇게 연결한다고 했고, 요 중성점을 어디에다가, 요 귀선에다가 이렇게 연결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뭐예요? 중성점이잖아요. 단권 변환기 중성점에 접속한다.
비저렴 보호도치의 위치는 통신선 유도장애 및 레일의 전위 상승의 경감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여기는 전압이 높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전압이 높으면 안 된다. 레일의 전위 상승을 경감을 고려하여 결정하라. 귀이선로는 사고 및 지락 시에도 충분한 허용 전류 용량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사고에 의한 큰 전류에 견딜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6번 전차선 및 급전선의 높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차선 및 급전선의 높이. 그럼 여기는 지지물이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가 레일면 이렇게 됩니다. 레일면 이렇게 있나요? 레일면. 이 레일면에서 여기 급전선 요간의 높이를 뜻하네요. 이렇게. 여기는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여기는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느냐. 동적일 때 동적이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점의 높이 또는 요점의 높이예요. 요점의 높이죠. 보면 전차선 또는 급전선의 높이. 당연히 급전선은 전차선보다 위에 있잖아요. 근데 결국엔 뭐예요? 전차선의 높이인 거죠. 요거의 높이는 저거 이상으로 하여라 이거예요. 동적일 때는 4.8m 이상. 그렇잖아요. 뭐 4,800mm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4.8m 이상 높게 시설돼야 된다. 레일면상 4.8m 이상 높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정적에서는 4.4m 이상 높은 곳에 있어야 된다. 레일면상. 보면 동적은 다 똑같이 4.8이죠. 얘는 4.4보다 조금 더 커요. 그죠? 근데 그냥 우리가 암기할 때 얘는 동적은 4.8m고 정적은 4.4m다. 그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전차선의 높이는 4.8m 이상, 정적은 4.4m 이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 급전선은 당연히 전차선보다 위에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차선의 기울기라고 하죠. 전차선의 기울기. 우리 전차선의 기울기는 용어를 설명을 할 때 레일이 이렇게 있고요. 지지물이 이렇게 있고 라고 했을 때 요 레일면상 기준으로 이 지지물에 이렇게 전차선이 이렇게 가선되어 있다라고 하면 요거의 높이를 A, 요거의 길이를 B라고 하면 기울기는 B분의 A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B분의 A다. 이때 이 기울기가 전차의 속도에 따라서 허용값이 있더라 이거죠. 속도가 빠를수록 얘를 뭘로 하라는 얘기? 직선으로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속도가 빠를수록.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게 되면 250kV를 초과하면 250kV가 아니라 킬로미터 per hour를 시속 250km를 초과하면 기울기가 0도여야 된다. 0도. 1000분율이에요. 0. 그리고 여기 보면 그대로 1, 2, 3, 4, 10. 그러니까 이거 이하여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전차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전차선의 편위를 보겠습니다. 전차선의 편위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다. 이 전차선을 우리가 자세히 다시 그리면 전차선이 이렇게 있으면 요 집전 장치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으면 요 선이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전차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요거를 전기를 받는 애가 이렇게 집전 장치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집전 장치가. 그럼 얘를 그대로 전차선이 그대로 일직선, 집전 장치도 계속 일직선이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모가 되겠죠. 마모.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레일이 이렇게 있어요. 레일이 기준이 되겠죠. 레일. 그럼 얘를 지그재그로 하는 거예요. 전차선을 어떻게? 지그재그 이렇게. 요거는 전차선이에요. 그러니까 요거의 거리만 조정을 하면 구간 요거를 조정하면 이거 위에서 봤을 때 레일이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전차선이 이렇게 지그재그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전차선이 집전 장치에 여기로 올 때도 있을 거고 여기로 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가운데로 놓는 게 아니라 얘가 여기로 갔다가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중심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왔다 갔다. 얘도 위에서 보게 되면 레일이 반드시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전차선을 지그재그 이렇게 해준다고요. 그래야지 이 집전 장치의 마모가 한쪽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편마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그재그를 했을 때 편위라고 하는 것은 얘와 얘 간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최대 요 점과 요 점 간의 최대 거리가 200mm 를 표준으로 한다 이거예요. 200mm 지그재그. 그러니까 레일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전차선을 지그재그 이렇게 비껴치게 한다. 비껴나게 지그재그. 그랬을 때 전차선의 편위는 오버랩이나 분기 구간 등 특수 구간을 제외하고는 레일면의 수직인 궤도 중심선으로부터 좌우로 200mm를 표준으로 하며 펜터그래프의 집전판의 고름마모를 위하여 지그재그 편위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편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겠죠. 선로의 곡선 반경이라든가 궤도의 조건이라든가 열차의 속도라든가 차량의 편위량이라든가 바람의 온도 등을 고려해서 이 집전판을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편위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3레일 방식에서는 전차선의 편위는 차량의 집전장치 집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그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집전장치의 크기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것은 전차선의 어떤 편위의 표준값 200mm를 표준으로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에 9번째는 전차선로의 설비의 안전율입니다. 안전율은 여유율이라는 거죠. 가에서부터 카까지 나와 있는 다음 설비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안전율을 해줘야 된다. 이 정도 이상의 안전율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 문제 출제 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차선 등의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5m 이상 되어 있다. 그렇죠? 교류, 전차선 등 충전부와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5m이고 5m를 확보할 수 없다라고 하면 방호벽을 해줘야 된다. 5m 이상. 전차선과 식물과의 이격거리 5m 이상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 읽어보면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은 열차를 안전하게 운행, 그 다음에 유지 보수를 위해서 제어하고 감시 대상의 수준 범위 및 확인 운영 방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된다. 결국에는 원격으로 감시하는 설비가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이잖아요. 당연히 목적이 뭐겠어요? 안전하게 운영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한 것이 되겠죠. 중앙감시제어반의 구성 방식, 운영 방식 등을 계획해야 된다. 전철 변전소, 배전소의 운영을 위한 소규모 제어 설비에 대한 위치 방식 등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된다. 여기 내용에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암기해야 될 사항은 없습니다.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중앙 감시 제어 및 소규모 감시 제어 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 제어가 있을 거고, 즉 이 전철에 대한 전체 중심에서 중앙에서 제어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또 소규모로 중간중간 소규모 감시 제어 장치도 있겠죠. 관련된 내용을 읽어보면
전철 변전소 등 제어 및 감시는 전기 사령실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전철 변전소의 제어 및 감시는 어디에서? 전기 사령실에서 이루어진다.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은 열차 집중 제어 장치 그리고 통신 집중 제어 장치와 호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은 뭐와? 열차 집중 제어 장치, 통신 집중 제어 장치와 상호 호환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될 수 있고, 또한 상호 연락할 수 있는 통신 설비를 어떻게 한다? 시설해야 된다. 그러니까 변전소, 전기 사령실, 변전소, 급전 구분소, 그 밖에 업무에 필요한 경우 서로 연락할 수 있는 통신 설비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소규모 감시 제어 장치는 유사시 중앙 감시 제어를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소규모 제어 장치가 때로는 이 중앙 감시 제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구성돼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1번이나 12번 같은 내용들은 사실 문제에서 크게 다루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쭉 읽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